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여자 사익녀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입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모든 것을 희생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주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현주입니다. 올해 55살이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혹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8년 전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셨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73이셨어요. 퇴원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24시간 케어해야 합니다. 요양원도 고려해 보시고요. 남편 상철 씨와 저는 병실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를 어떻게 하지? 남편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요양원은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럼 간병인을 쓸까?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래.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모실게. 집에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정말? 그럼 직장은? 그만둬야지. 어머님을 혼자 두고 다닐 수가 없잖아.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당신한테 보답할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안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꾸몄고 저희 부부는 작은 방을 썼어요. 병원 침대를 렌탈하고 휠체어를 구입하고 각종 간병 용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드리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연하곤란이 있으셔서 모든 음식을 갈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입에 넣어드리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식사 후엔 약을 드시게 하고 양치를 시켜드리고 침대에 누워 계시게 한 후 제가 아침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10시쯤 되면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거실로 모셔가서 TV를 틀어드렸어요. 점심 준비, 점심 식사 보조, 오후 물리치료 마사지, 기저귀 갈기, 저녁 준비, 저녁 식사 보조.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밤 10시에 시어머니를 재우고 나면 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은 하실 수 있었지만 발음이 부정확하셨어요. 제가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 뭐가 필요하세요? 물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을 떠다 드리면. 아니, 화장실. 화장실.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밤에도 23시간마다 기저귀를 확인해야 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이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했어요.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평일엔 거의 집에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토요일 오전에 나가서 일요일 밤에 들어오곤 했어요. 여보, 주말에는 좀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해. 프로젝트가 급한데 다음 주엔 시간 낼게.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남편은 바빴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야 우리 생활이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체중은 10kg이 빠졌고 머리카락은 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갔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현주야, 이번 주말에 모임 있는데 나올 수 있어? 미안해. 나 못 나가. 현주야, 너 요즘 우리 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저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만 돌봤고 남편은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주말에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오후에 미용실 좀 다녀와도 될까? 오늘? 미안한데 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또?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약속이야.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라. 그럼 내일은? 내일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나도 피곤해. 결국 저는 미용실도 못 갔습니다. 머리는 계속 길어졌고 저는 그냥 묶고 다녔어요.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디 갔다 와? 회식? 회식이었어. 이렇게 늦게까지? 2차, 3차 갔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남편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졌어요. 저는 남편의 재킷을 벗겨 옷장에 걸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키카드였어요. 강남 그랜드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회식 후에 호텔은 왜?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호텔 갔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술이 너무 취해서 집 오기 힘들 것 같아서 잠깐 쉬다 온 거야. 혼자? 응. 왜? 그냥 연락이라도 해주지. 미안. 너무 취해서 생각을 못했어. 남편은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일상에 묻혔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이 우선이었으니까요. 4년째, 5년째, 6년째.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어요.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번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극진히 돌보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4년을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집에 없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좀 있어줘. 나 너무 힘들어. 미안해. 이번 주에 출장 가야 해. 부산에. 또 출장? 회사 일인데 어쩌겠어. 나도 힘들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돈 벌어야 한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7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폐렴이 재발하셨고 입원은 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위독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안 좋대. 병원으로 와줘. 지금 나 회의 중인데.
위독하시대. 알았어. 갈게. 남편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어요. 어머님은 어떠셔?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그래. 남편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랑 연락해? 회사에서. 시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8년간의 투병 생활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8년 만에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주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효부시네요. 8년 동안 지성으로 모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제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뭐하지?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지?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 침대와 휠체어를 치우고 나니 집이 너무 넓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시간 좀 보낼 수 있겠네. 8년 만에. 남편은 대답 없이 TV만 봤어요. 여보, 응, 그러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차가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조금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취직도 알아봐야지.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외식할까? 8년 만에 우리 둘이.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무슨 이야기?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뭘 못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사람이. 누구? 회사 후배야. 나보다 19살 어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부터? 5년 전부터. 5년? 응.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5년 전 내가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죽어라 일할 때. 미안해.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8년 동안 당신 어머니 모시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도 못 만나고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그 8년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랑. 현주야, 목소리 좀 낮춰. 닥쳐. 지금 내가 목소리 낮출 상황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사는데? 강남에. 강남? 혼자? 아니, 나랑 같이 살고 있어. 뭐? 평일에는 거기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왔어.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평일에 늦게 들어오던 것, 주말마다 출장과 골프, 3년 전 호텔 키카드. 그럼 지난 5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매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그게 다야?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쳤어요. 남편은 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임신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개월이야.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 상철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네. 5년 전부터요. 이 못된 자식이 내가 당장 가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려 하자 제가 말렸습니다. 아빠,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현주가 사돈댁을 8년 동안 모셨는데 저는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아빠가 편지 하나 줄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봐. 편지요? 응. 엄마가 작년에 써둔 거야. 아버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현주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 현주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서야. 현주야, 엄마가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지만 엄마는 수술 안 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너한테 말하면 내가 너무 힘들까봐. 넌 지금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살고 있잖니.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넌 분명히 시어머니도 돌보고 엄마도 돌보려고 할 거야. 그러다가 내 몸이 망가질까봐 엄마는 너한테 말 못했어. 내가 시어머니 모시는 걸 보면서 엄마는 가슴이 아팠어. 우리 딸이 왜 저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상철이는 뭐하고 왜 현주만 저렇게 힘들어하나? 현주야, 엄마 말 잘 들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내가 너무 희생하면서 살까봐 엄마는 걱정이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1년 정도라고 했거든. 현주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못다한 말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어.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먼저야. 알겠지? 2023년 3월 엄마가 편지를 읽고 저는 혼절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친정에 거의 못 갔어요. 어머니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셔서 아버지가 전화하셨을 때 아빠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잘 돌보거라. 아버지는 섭섭함을 숨기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였죠. 아니,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암투병 사실조차 숨기셨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리한가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입니다. 5년간의 불륜, 그리고 불륜 상대와 동거, 임신까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위자료는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가능하고요. 재산분할? 네.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원고 남편은 피고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애정이 식었고 오랜 시간 부부로서의 실질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8년간 원고의 모친을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원고는 불륜 상대와 동거하며 혼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친을 간병하는 8년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피고 측 주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상대와 동거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네. 임신 사실은요? 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명백히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인정한다.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 5억 원. 남편 명의 아파트 10억 상당의 절반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현주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3억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 돈은 저축했어요. 그리고 8년 만에 취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4세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간병 경력 8년이 인정됐어요. 최현주 씨 경력이 훌륭하시네요. 시어머니를 8년간 모셨다고요? 네. 그럼 우리 요양원에서 일하시는데 문제 없겠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 배운 간병 기술이 여기서 쓰이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잃어버린 8년이 이제는 제 경력이 되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을까? 제가 간병한 8년. 시어머니는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짐이 되는 게 괴로우셨을까요? 그건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주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넌? 나도 잘 지내. 너 이혼했다며? 소식 들었어. 응,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제 내 인생 살 수 있게 됐네. 그러게. 이제 시작이야. 이번 주말에 우리 모임 있는데 올 수 있어? 8년 만에 듣는 질문이었어요. 응, 갈게. 진짜? 와, 현주야,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 주말 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현주야, 오랜만이다, 얘들아. 친구들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8년간 쌓였던 이야기들, 못다한 수다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요양원에서 일한 지 2년째입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웃으실 때 저도 행복합니다.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납니다. 그 여자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도 낳았다고 하더군요. 배신감이 들까요? 아니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배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친정아버지는 지금 제 아파트 근처로 이사 오셨어요. 현주야, 아빠가 내 근처로 왔다.
자주 보자. 네, 아빠. 주말마다 올게요. 이제 저는 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못 지켜드렸지만 아버지라도 제가 잘 모실 겁니다. 이번엔 제 선택으로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누군가를 간병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간병하면서도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8년을 잃었지만 그 8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현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8년간의 간병 끝에 찾아온 배신. 하지만 현주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55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건. 하지만 현주 씨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